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원 개념 강의 12편입니다. 원소들의 주기성 파트 중 요요액자나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2단원의 어려운 개념을 딱 2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비탈과 원소들의 주기성 파트를 꼽습니다. 여기가 개념적으로 처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선생님이랑 오비탈 같이 공부해보니까 어땠어요? 할만했죠? 여기에는 이 주기성 파트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선생님과 같이 하면 또 할만할 겁니다. 왜? 여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또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전 강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아마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개념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기율표는 두 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어요. 가로줄인 주기 그리고 세로줄인 족이 있었습니다. 주기가 같으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똑같았고요. 족이 같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4명의 과학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베라이너의 세 쌍 원소설. 원소는 3개씩 쌍을 이루고 있다. 그 쌍들 중에서 2개의 쌍은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리나칼과 칼스바 요렇게 2개의 조합이 있었죠. 여기에 주장된 이 세 쌍 원소설, 이 세 쌍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리튬과 칼륨의 특징을 평균 내면 누구의 특징이 나온다? 나트륨의 특징이 나온다. 칼슘과 바륨의 특징을 평균 내면 누구의 특징이 나온다? 스트론튬의 특징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계점은 이런 세쌍 원소가 많이 발견되지 못했다라고 했었네요. 그 다음 류렌즈의 옥타브설은 옥타브 설명해줬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여기까지 가면 다시 도라는 음계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원소가 나열이 되면 다시 첫 번째 성질을 갖는 원소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바로 류렌즈의 옥타브설인데요. 근데 옥타브설의 한계점, 누구를 고려하지 못했다? 비활성 기체를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음계를 옆으로 쌓아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이 개념 자체가 현대 주기율표에서 주기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서 약간 주기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멘델레프는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뭐 순서대로? 바로 원자량 순서대로. 근데 원자량 순서대로 원소들을 배열해서 주기율표를 만들다 보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다? 18번 원소인 아르곤과 19번 원소인 칼륨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했었죠. 아르곤이 원자번호는 더 작지만 원자량 자체는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멘델레프가 이 주기율표를 만들 때 상당히 잘했던 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빈칸으로 놔두고 그리고 성질까지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예측한 성질이 상당히 그 발견된 원소의 성질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죠. 근데 현대의 주기율표를 보면 원자량 순서가 아닌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다? 바로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한 거다. 모즐리는 원자들에다가 X선을 쪼여가지고 그 원자들의 양성자의 숫자를 알아냈고요. 이 양성자 숫자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기고 그 원자 번호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즐리가 만든 주기율표가 현대 주기율표의 기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네요. 자, 여기 있는 주기율표를 다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동족 원소들 그리고 금속, 준금속, 비금속의 특징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운 동족 원소가 어떤 게 있었냐? 1족 금속, 알칼리 금속이 있었고요. 2족 금속인 알칼리 토금속이 있었고요. 17족의 비금속인 할로젠 원소가 있었고 18족 비금속인 비활성 기체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특징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알칼리 금속은 원자가 전자가 1개, 전자 하나를 이뤄서 양이온을 형성하기가 쉬웠습니다. 되게 반응성이 큰 금속이에요. 그래서 물이랑 산소와 반응을 되게 잘 한다고 했었습니다. 물과 반응했을 때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용액의 액성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름이 알칼리 금속으로 붙여지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2족은 특징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족 원소들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른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17쪽에 있는 할로젠 원소는 기본적으로 2개씩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고요. 위쪽에서부터 기체, 액체, 고체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었고, 색깔은 옅은 노란색, 젓갈색, 보라색의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할로젠 원소도 상당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수소라든지 여기 있는 알칼리 금속과 상당히 반응을 잘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네요.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들은 너무 안정하죠. 옥힉 규칙에 의해 이미 안정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단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주기율표상의 노란색 얘들을 우리는 금속, 파란색을 중금속, 초록색을 비금속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형성되기 쉬웠고요. 보통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여기 액체 상태에 수은도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과 전기 전도성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특유의 광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을 형성하기 좋은 원소들이죠. 추가적으로 열과 전기 전도성은 떨어지고 상온에서 기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또 예외적으로 브로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 마지막에 이 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표에 이렇게 A, B, C, D, E 이런 원소들이 써져 있으면 얘네들이 누구인지,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인지, 홀전자는 몇 개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일단 이름부터 볼까요? A는 베릴륨, B는 알루미늄, C는 탄소, D는 황, E는 칼슘. 자, A하고 E, 이족은 홀전자수 몇 개였어요? 0개. 여기에 있는 B, 13족은 홀전자수 1개. 여기에 있는 14족은 홀전자수 2개. 여기에 있는 16족도 홀전자수 2개. 원자가 전자수는 여기에 있는 족의 1의 자리를 봐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뭔가 되게 말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복습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복습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숨 좀 돌리고 다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한숨 돌리고 돌아왔는데요. 여기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강의만 듣고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바로 복습하잖아요. 그럼 진짜 여기에서 틀릴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소화해야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한번 소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는 총 3개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유효액전화, 그리고 두 번째 반지름,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기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또는 같은 종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어떤 특정한 성질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복된 성질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유효액전화,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유효액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유효액전화 이름 한번 볼게요. 유효한 핵전화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핵전화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그림으로 보는 게 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림을 보는 게. 자, 여기를 보면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가 전자가 있어요. 원자가 전자는 전자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원자핵은 원자핵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원자가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때 이 인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웃한 전자끼리의 반발입니다. 여기는 이 원자과 전자는 원자핵과 인력이 작용하긴 하지만 이웃한 전자나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해 반발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실제 인력은 바로 원자핵과의 인력에서 전자끼리의 반발력을 빼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금 선생님이 말한 개념이 바로 유효핵전화예요. 유효핵전화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핵과 원자과 전자의 단순한 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력에서 전자끼리의 반발력을 고려했을 때 실제 남아있는 핵전화,
그러니까 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효핵전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것이다. 가려막기 효과가 뭐냐? 이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를 했던 이웃한 전자끼리의 반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실제 핵전하인 유효핵전하는 이 둘 사이의 인력에서 전자끼리의 반발력을 빼준 것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려막기 효과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원자과 전자를 기준으로 같은 전자 껍질에서 반발력이 작용하냐 또는 안쪽 전자 껍질에서 반발력이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 가려막기 효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관에 갔어. 여기가 이제 스크린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영화를 봐요. 당연히 옆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영화를 보면 신경이 쓰이긴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영화를 관람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셋 다 일어나 있긴 하지만 옆에서 방해하는 것보다 앞에서 방해하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력의 크기를 방해할 때 옆에서 방해하는 것보다 안쪽에서 방해하는 게 훨씬 더 큰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원자핵의 전하량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빼줄 때 이 전자가 옆에서 방해하는지 안쪽에서 방해하는지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효핵전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두 가지만 고려를 할 겁니다. 바로 원자핵의 전하량과 가려막기 효과인데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면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원자핵의 전하량이 커진다라는 건 중심에 있는 이 플러스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인력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커지면 유효핵전하가 커지게 됩니다. 왜? 얘네들이 인력이 더 세지니까요. 반대로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끼리의 반발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유효핵전하가 감소할 거예요. 여기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커지면 유효핵전하가 커질 거고요.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면 유효핵전하는 작아지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원자핵의 전하량의 증가와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에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건요. 일반적으로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아까 선생님이 잠깐 했었는데요. 같은 주기 내에서 또는 같은 종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어떤 변화를 나타내냐 이거를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유효핵전하가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크기 변화를 나타낼 것이냐. 자, 일단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 의미해요. 그럼 원자핵의 전하량이 커질 겁니다. 또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자의 숫자도 늘어나니까 가려막기 효과도 커져요. 그러니까 둘 다 커지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가 더 우세하게 작용한다? 원자핵의 전하량 증가가 더 우세하게 작용해요. 즉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면서 유효핵전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증가하는 양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하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단원이 풀어나가지는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같은 종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어떤 주기성을 띌 건지를 여러분들 보고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종 내에서도 원자 번호를 똑같이 증가를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튬에서 나트륨, 나트륨에서 칼륨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원자핵의 전해량도 늘어나고요. 가려막기 효과 또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일반적으로 누가 더 우세하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더 우세하다. 그래서 이때에도 유효핵전하는 똑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까닭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서술형으로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 같은 주기에서 또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에는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원자핵의 전하량의 증가가 더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유효핵전하가
커진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일반적으로는 원자에게 전하량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 그랬죠.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전자 껍질 수가 바뀔 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넘어가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예요.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해도 원자에게 전해량 증가하고요. 가려막기 효과 또한 증가합니다. 양성자 숫자 늘어나고 전자 숫자 늘어날 테니까요. 근데 이때에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온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를 써보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을 2개, 두 번째 8개의 전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나트륨은 2, 8, 1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의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네온은 원자과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위치하고요. 나트륨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위치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네온은요. 원자과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에서 2개의 전자가 방해하고요. 옆에서 7개의 전자가 방해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원자과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2개, 같은 전자 껍질에서 7개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트륨은 어때요? 옆에서 방해하는 얘는 없죠. 안쪽에서 방해하는 게 몇 개야? 10개가 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옆에서 방해하는 것보다 옆에 서 있는 놈들보다 앞에 서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즉 옆에서 방해하는 얘가 7인 거랑 안에서 방해하는 얘가 10명이 되는 거랑 엄청나게 가려막기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유효 핵전하는 감소합니다. 왜? 가려막기 효과가 너무나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 같은 주기 내에서 같은 족 내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근데 언제는 전자 껍질이 바뀔 때, 즉 주기가 바뀔 때에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요. 족에 따른 유효 핵전하를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에 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같은 주기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는 파란색은 2주기 원소가 있고요. 여기에는 빨간색은 3주기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같은 주기 내에서 같은 족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경향성을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같은 주기 내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족이 커진다, 원자 번호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대로 같은 주기 내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3주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 수가 늘어나면서 원자의 전하량이 커지겠죠? 그럼 유효 핵전하가 커지는 거야. 같은 총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튬에서 나트륨, 베릴륨에서 마그네슘, 붕소에서 알루미늄.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갈 때 똑같이 양성자의 숫자의 증가가 가려막기 효과보다 더 크게 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역전되는 구간 이야기했죠? 네온에서 어디로 갈 때? 나트륨으로 갈 때.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양성자의 숫자는 1개가 증가하지만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는 더 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죠? 얘는 한 5점 몇 정도 되는데 갑자기 2점 몇으로 유효 핵전하가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까닭은 뭐 때문이다? 바로 전자 껍질이 바뀌면서 옆에서 방해하는 놈들이 안에 전자 껍질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유효 핵전하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핵전하는 그냥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근데 이 유효 핵전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원자에게 전하량과 가려막기 효과. 원자에게 전하량이 커지면 유효 핵전하 커지고 가려막기 효과 커지면 유효 핵전하 작아지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원자에게 전하량의 증가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내에서 같은 족 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하가 커져요. 언제는 전자 껍질이 바뀔 때에는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유효 핵전하가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이 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 뒤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내용을 이어서 들으시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꼭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배울 게 아니라 유효액전하를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유효액전하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개념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유효액전하의 경향성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신 분들만 이어서 들으시고요. 안 되신 분들은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반지름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은요,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바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요. 원자 반지름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럼 이온 반지름은 그냥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약간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옛날에 막 안 봐도 비디오, 막 줄줄이 소시지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안 봐도 비디오, 뭐 비디오를 안 봐봤는데 뭐 이런 그래요. 참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아무튼 원자 반지름을 잘 이해를 하면 이온 반지름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 반지름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말 그대로 원자의 반지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원자의 반지름을 우리가 원자 하나만 놓고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렇게 같은 원소 두 개를 결합을 시킵니다. 같은 원자 두 개를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 결합시킨 원자들의 원자핵 간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절반으로 나눈 게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원자 반지름은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으로 구해낸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얘의 실제 원자 반지름보다 조금 더 작게 측정이 됩니다. 왜?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금속 원자가 이렇게 두 개 결합되어 있으면 그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재서 그거를 절반으로 나누면 원자 반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측정하지 못하는 얘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8족 원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원자 두 개를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근데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0개, 안정한 얘들이야. 결합을 안 하는 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 핵 간 거리를 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반지름을 재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실린더 안에다 넣어놓고 압력을 상당히 높게 가해줘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실린더 안에다가 비활성 기체들을 넣고 압력을 상당히 높게 가해주면 기체 입자재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때 가까워진 기체 원자 두 개의 원자핵 간 거리를 재서 절반을 나누면 이게 원자 반지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초에 측정 방식이 나머지 원자들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반지름과 일반적인 원자의 반지름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단계에서는요. 18족 원소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18족 원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뭘 볼 거냐면 아까 우리가 유효액전하 공부를 할 때 유효액전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원자핵의 전하량과 가렴합기 효과.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두 가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딱 유효액전하, 원자핵의 전하량과 가렴합기 효과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자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 요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자 껍질수와 유효액전하예요. 자, 슬라이드에 선생님이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껍질수, 여기에 말하는 전자 껍질수는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를 이야기를 해요. 즉,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차 있는 경우와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차 있는 경우, 언제가 더 반지름이 클까요? 당연히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채워진 경우가 반지름이 더 클 거예요. 원자핵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채워져 있냐, 여기까지 채워져 있냐, 그럼 당연히 많이 채워져 있는 얘가 반지름이 더 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유효핵전하는 얘가 커지면 반지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효핵전하는 아까 어떤 거라 그랬어요?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실제 핵전하, 인력으로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유효핵전하가 크다라는 건요,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인력이 큰 거예요. 그 말은 이 인력에 의해서 이 전자 껍질이 안쪽으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유효핵전하가 커지면 전자 껍질이 원자핵 쪽으로 달라붙으면서 반지름이 줄어들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우리가 어떤 얘들의 반지름을 이야기할 때에는 전자 껍질수와 유효 핵전화 비교를 할 건데, 전자 껍질수는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런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더 우세하게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자 껍질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효 핵전화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왜? 얘가 주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주기 내에서, 같은 족 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좀 나는 생각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주기성을 예측을 해보세요. 같은 주기 내에서, 같은 족 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될지 선생님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원자 번호가 커진대요. 근데 애초에 같은 주기면 전자가 채워지는 전자 껍질수가 전부 다 똑같죠. 그럼 이 전자 껍질수에 의한 반지름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따라서? 유효 핵전화에 따라서 반지름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근데 아까 공부했네.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화는 커져요. 그럼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서 반지름은 작아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지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종 내에서도 비교를 해볼까요? 근데 같은 종 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주기율표 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주기가 어때? 커져요. 즉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면 굳이 유효 핵전화 비교를 하지 않아도 누가? 전자 껍질수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원자 반지름이 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내용만, 각각의 개념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지는지만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주기성을 찾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반적으로는 전자 껍질수의 증가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 했으면 아까처럼 역전되는 구간이 또 어디선가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2주기에 있는 리튬 그리고 3주기에 있는 염소와 같은 경우입니다. 2주기,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럼 2주기에 있는 리튬은요, 2주기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녀석이에요. 이해되시죠? 3주기는요, 일단 전자 껍질수가 2주기보단 더 많아졌죠. 근데 3주기 내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화에 의해서 반지름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염소는 3주기에서 반지름이 가장 작은 녀석이 되겠네요. 이때에는요, 누구의 반지름이 더 크냐? 리튬의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전자 껍질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리튬의 반지름이 더 크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든 애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리튬이 약간 예외입니다.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원자 반지름에 관련된 그래프를 넣어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한 주기 내에서, 같은 주기 내에서 비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족이 커진다, 이걸 우리가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같은 주기 내에서, 이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 줄어들고 있죠. 왜 그래요? 유효 핵전화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3주기에서도 원자 번호 커지면은 반지름 줄어들죠. 왜 그러는 거야? 유효 핵전화의 증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같은 종 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 증가하죠. 누구 때문에 그래? 전자 껍질수의 증가 때문에 그래. 이 족에서도 원자 번호 커지면 반지름 증가하죠. 누구 때문에 그래? 전자 껍질수의 증가 때문에 그래. 근데 아까 말했죠, 리튬이 예외라고. 약간 좀 그래프가 이상하죠. 리튬이 좀 아래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리튬의 반지름 조금 위로 많이 솟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리튬은요, 얘가 2주기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큰데 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3주기에 있는 얘들보다 반지름이 좀 더 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튬만 예외로 생각하시면 돼요. 2주기하고 3주기하고 비교를 했는데 2주기가 반지름이 더 큰 녀석이 나왔다고? 그럼 무조건 걔는 리튬입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인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2주기인데 3주기보다 반지름이 더 큰 경우.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리튬을 예외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튬이 나오는 경우에는
2주기 원소가 3주기 원소보다 반지름이 더 커질 수 있다. 나머지 경우는 전자 껍질수가 많으면 반지름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자 반지름을 바탕으로 이온 반지름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원자 반지름이 좀 아리까리하다면 이온 반지름 공부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지금 원자 반지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은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 껍질수, 두 번째는 유효 핵전하였죠.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 증가하고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 감소해요. 일반적으로는 전자 껍질수가 더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내에서, 같은 종 내에서 경향성을 비교할 때에는 전자 껍질수의 변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유효 핵전하의 변화를 봐주시면 돼요. 같은 주기 내에서는 전자 껍질수가 전부 다 같죠? 그러면 유효 핵전하에 의해서만 반지름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 커져? 유효 핵전하 커지니까 반지름 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같은 종 내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하면 전자 껍질수 증가, 반지름 증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완자책을 보면은요,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 가지로 보거든요. 전자 껍질수, 유효 핵전하, 전자수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전자수는 솔직히 그냥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가려막기 효과로 넣어가지고 유효 핵전하 비교로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 이온 반지름 비교할 때 그걸 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책마다 조금 설명이 다른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온 반지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반지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원자가 이온을 형성했을 때 그 이온의 반지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반지름의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전자 껍질수와 유효 핵전하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는 선생님이 원자 반지름이라고 써놨지만 이번에는 이온 반지름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전자 껍질수가 많아져? 이온 반지름 증가할 거야. 유효 핵전하가 커져? 이온 반지름 감소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금속 원소가 양이온을 형성할 때, 두 번째는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을 형성할 때요.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시를 줄게요. 자,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을 형성했대요. 잠깐 영상 멈춰놓고 예측해보세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누가 더 클지. 자,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써보면요, 2, 8, 1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고요. 나트륨 이온은 2, 8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네요.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럼 이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원자가 형성되면서 원자가 이온을 형성하면서 반지름이 줄어들 거다. 그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맞추신 분들은 반지름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하신 겁니다. 당연히 유효 핵전하 이해도 잘 하신 거고요. 그러면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을 형성할 때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 예시는 염소가 염화이온이 되는 과정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멈춰놓고 예측을 해보시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염소는요, 2, 8, 7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고요. 염화이온은 2, 8, 8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어요. 일단은 전자 껍질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효 핵전하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완자책에서는 그냥 전자수로 설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자수를 유효 핵전하 속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염화이온이 될 때 전자 껍질수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럼 유효 핵전하의 변화에 의해서 반지름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똑같이 17번 염소 원자이기 때문에, 얘는 염소 원자고 얘는 염화이온이지만 아무튼 양성자 수가 17개이기 때문에 원자에게 전해량은 같아요. 아까 우리가 유효 핵전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개가 있다 그랬거든요. 원자에게 전해량과 가려막기 효과. 근데 원자에게 전해량은 차이가 없대. 그럼 누구에 의해서 유효 핵전하가 달라지는 거야?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유효 핵전하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전자수가 늘어났지? 그럼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겠네. 그럼 유효 핵전하는 감소할 거고 반지름은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천천히 다시 볼게요. 전자수가 하나 늘어났어요. 근데 전자 껍질수 변화는 없었대. 근데 똑같이 17번 원소니까 양성자수의 변화도 없어.
그러면 전자 껍질수의 변화가 없고 유효액전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원자액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아. 그럼 누구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이온 반지름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전자수가 늘어났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겠네. 그럼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면서 유효액전하는 줄어들 거고 유효액전하가 줄어들면서 반지름은 커질 거다. 아, 그럼 음이온이 형성될 때는 반지름이 더 커지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양이온을 형성할 때에는 전자 껍질수가 줄어들면서 반지름이 줄어들 거고 음이온을 형성할 때에는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로 유효액전하가 감소하면서 반지름이 커질 거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약간 이런 거.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값을 비교를 했는데 이게 1보다 작대요. 그럼 얘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지금 분모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원자가 이온을 형성할 때 반지름이 줄어드는 경우 아, 얘 금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 보기에서 이게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커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증가하는 비금속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잘 이해되나요? 그럼 마지막 등전자 이온까지 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전자 이온 뭘까요? 이 등전자 이게 같을 등 써가지고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요렇게 4개예요. 산화이온, 플루오린화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영상 멈춰놓고 예측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이온은요. 무슨 이온이야? 등전자 이온이야. 즉 전자수가 전부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4개는 몇 개로 똑같죠? 전자수가 10개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자수가 같다? 전자 껍질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가려막기 효과도 다 똑같을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이온의 반지름은요. 원자액의 전하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2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자 껍질수 그리고 유효액전하. 근데 결국에 유효액전하가 다시 또 2개로 나눠서 영향을 받아요. 이런 원자액의 전하량과 가려막기 효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요. 이렇게 3개를 보는 거예요. 전자 껍질수, 원자액의 전하량, 가려막기 효과.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전자 껍질수랑 가려막기 효과가 똑같잖아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원자액의 전하량에 의해서 유효액전하가 결정되면서 이 유효액전하에 의해 반지름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원자액의 전하량이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1, 플러스 10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액의 전하량이 증가하면서 유효액전하가 커져요.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지? 감소하겠네. 그럼 반지름은 산화이온이 제일 클 거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큽니다. 그 까닭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요. 유효액전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에 대한 모든 개념이 끝이 났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단 이게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체득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했던 같은 주기 내에서 같은 종 내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효액전하 어떻게 돼? 반지름 어떻게 돼? 그 경향성을 다 외우시는데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그 이유를 같이 생각하면서 경향성을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오랫동안 안 까먹고 화학을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 공부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만 할게요. 여기 부분은 개념적인 인과관계가 상당히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 보고 이해가 된 것 같다면 선생님이 여기에 이 슬라이드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정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효액전하 딱 써놨어. 그럼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 이렇게 써놓고 영향을 주는 요인 2가지를 쓰는 거예요. 원자액의 전하량, 가려막기 효과. 원자액의 전하량이 증가하면 유효액전하 증가, 가려막기 효과 증가하면 유효액전하 감소. 그리고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면 유효액전하 증가,
같은 종내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면 유효액전화 증가. 근데 역전되는 경우 네온에서 나트륨 넘어갈 때 전자 껍질수 늘어날 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게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생님의 의도를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개념 강의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